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현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경제 상식 시간으로 최근에 은행동맹 합의가 있었죠. 이 유럽연합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 포탈 이 팟빵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저희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에 저희 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의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연합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럽연합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금 좀 이렇게 복습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 이 여러 국가들의 연합이다 보니까 이 각국의 중앙은행과 함께 이 유럽 차원의 중앙은행이 있는 등 이 구조나 역할이 다소 복잡한데요.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지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우선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이제 유럽연합 가입국이 28개국인데요.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28개국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8개국인데요. 이제 우리가 경제 기사들을 보다 보면 이 유럽연합과 함께 이 유로존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이제 유로존은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 이제 유로를 국가 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1999년 1월 1일부로 유로가 공식 도입되면서 이제 탄생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해서 18개국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전체 경제 규모는요, 한 12조 2천억 달러 정도고요. 그 중에 이제 독일이 3조 4천억 달러로 약 한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프랑스가 2조 4천억 달러로 2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합치면 이제 48%고 막 한 50%에 육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두 나라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유럽연합 28개국 중에 이제 18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유럽연합에는 속하지만 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긴데요. 네, 이제 유럽연합 가입국이면서 유로를 이제 국가 통화로 도입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영국, 덴마크,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10개국이 있습니다. 네. 이들 국가는 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우선 이제 유럽 중앙은행 보통 ECB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유로존의 통화 정책은 이 유럽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 정책 방향을 이제 이 유럽 중앙은행이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이제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럽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이 물가 상승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간 2% 이내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 감독 업무는 지금까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아닌 회원국의 이제 금융 감독 기구가 수행을 했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 국가가 복지 지출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이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오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 금융정책 부분에서 이 유럽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거를 뭐 싫어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주요한 하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통화 정책은 유럽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국가들의 통화 정책의 이제 독자성이 이제 상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는 금융산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국의 파운드 경제권을 이제 확대하려는 의도가 존재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파운드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쓰게 되면 이제 자국의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유로 경제권으로 이제 편입되는 것들을 계속 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통화 정책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일단 유로존에 가입을 하려면 이제 가입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 경제력이 이제 서로 다른 국가들이 하나의 화폐로 뭉치려면 이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들을 좀 동등하게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존이 가입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 미만일 것, 그리고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60% 이내이거나 계속 개선 중일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최저 3개국 평균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일 것, 중장기 이자율이 최저 3개국 평균보다 2% 이내일 것, 최근 2년 동안 자국 통화의 환율을 이제 평가절하한 사례가 없어야 하고 환율 변동폭이 이 유럽 환율 장치의 상하 2.2% 변동폭을 2년 이상 유지할 것 뭐 이런 식의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경제 규모가 작고 대외 취약성이 큰 나라들은 이 기준을 좀 충족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면서 이제 유로존에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독일과 그리스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단순화시켜서 유로화의 가치가 이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이제 결정되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이제 정확히 반영한다고 본다면 유로화라는 이제 공동 통화의 가치는 독일의 경제 여건도 이제 좀 독일이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죠. 이 유로존에서 이 독일의 경제 여건도 반영할 것이고 그리스 이제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그리스의 경제 여건도 이제 반영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독일의 경우는 기존의 마르크화에 비해서 유로화 가치는 이제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독일의 경제 여건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뒤처지는 그리스 등의 여건도 이제 함께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독일이 마르크화 대신 유로화를 쓰게 되면 경제 여건에 비해서 저평가된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네. 뭐 독일은 그렇고요. 그리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리스의 경우는 이제 독일과 반대가 될 텐데요. 이제 그리스의 경제 여건에 비해서 유로화는 그 가치가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제 여건이 좋은 이제 나라들의 여건이 반영이 되어서 유로화 가치가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근데 고평가된 화폐를 씀에 따라서 수출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서 좀 더 쉽게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돈을 쉽게 빌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뒤에는 이전에는 그리스 중앙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 통화는 자칫 이제 종이 조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유로화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죠. 거의 없죠. 물론 이렇게 이제 손쉽게 돈을 이제 빌려올 수가 있었던 건데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이 후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몇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유로화가 이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각 국가들의 경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환율 등의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서 수출이 호전되거나 해외에서의 여행이 늘어나서 경기가 회복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경기 회복이란 것이 이제 서민들의 삶과는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 이런 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유로화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리스의 사정이 반영되는 것과 함께 경기가 괜찮은 독일 등의 현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 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가 자국 통화를 썼다면 이제 통화 가치가 폭락해서 뭐 그리스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는 좀 그 여행 산업들이 발전해 있으니까 그리스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회복의 기반을 만들 수가 있는 구조가 작동을 할 텐데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네. 구조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국가들이 위기면 위기일수록 더 좋을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독일이 이렇게 이익을 보는 독일이 다른 국가들을 뭐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로존은 뭐 금융 통화 정책은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정책은 이제 따로 떨어져서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제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부산이 어려우면 뭐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유로존은 재정 정책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리스 같은 나라 위기국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스스로 잘못해서 가난해진 그리스를 지원해 줘야 하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이제 독일 국민들도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유로존으로 인해서 독일이 얻는 이득과 통화가치 조절되면서 독일이 얻는 이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히 독일의 책임은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각 국가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있는 현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유로존의 경우에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깨지느냐 아니면 재정 통합을 포함한 더 강력한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한편에서는 극우 세력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진영에서 유로존을 뭐 해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배타적인 이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세력들은 유럽 연합 자체를 이제 부정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유로존은 독일 등의 나라들이 그리스 등의 나라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또 일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뭐 통합으로 나가는 게 아직 이제 주된 방향이긴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노력들에는 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은행 동맹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국적 은행들을 효율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면 이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은행 연합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행 동맹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이야기해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융 감독을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소개를 드릴 때 금융 감독권은 각 나라들의 금융 감독 기관이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독권을 유럽 중앙 차원으로 이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고 이 유럽 중앙은행은 이들 은행에 대해서 뭐 영업 허가를 뭐 취소해 준다거나 뭐 조사를 한다거나 뭐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권한들을 부여받게 되는 거겠죠. 네. 이 최근 언론에서 보면 이제 이 유럽 연합에서 이 은행 동맹을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은행 동맹의 핵심이 되는 이제 단일 정리기구 운영 권한을 공동으로 갖고 이제 550억 유로 규모,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1조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정리기금을 향후 8년간 구축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말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유로존 차원에서 금융 감독을 해서 부실 기관들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이제 기구를 만들고 그 처리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유럽 중앙은행이 해당국 정부 의사와는 상관없이 550억 유로 은행 구조조정 기금을 동원해서 단계적인 은행 폐쇄에 이제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기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과정이 복잡해서 이 금융 감독을 해서 제때제때 은행들을 뭐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유럽연합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뭐 발걸음을 옮겼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여전히 통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은행들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고 운영할 수는 있을 텐데 핵심은 이제 국가 차원의 재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를 지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는 각국의 정부 권한을 이제 축소시키고 각국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된 이제 민감한 문제라서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독일인이 낸 세금이 그리스인들에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 게 아직은 이제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한편에서는 유럽 통합이 강화될수록 그에 반발하는 국가들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영국이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몇 년 안에 실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유럽 연합에서 이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를 통해서 이제 재정과 금융의 통합 논의가 이제 벌어지자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싶은 영국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뭐 이게 뭐 쉽게 뭐 주변에 눈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혼자 그냥 탈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은행 동맹이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럽 각국이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으로 감독권이 넘어가면 이 상대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영향력은 약화가 되고 이 금융자본의 입김은 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유럽 각국 역시 금융 자본의 이해관계에 발맞춰서 금융 정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국 여론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정도 견제가 가능을 했는데 금융 감독권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견제가 이제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끝으로 이 유럽연합에 5월에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럽 의회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겠죠. 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각 분야별 강요 이제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유럽 연합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유럽 의회 역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회원국별로 의석이 이제 분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신문 같은 데 보시면 유럽연합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유럽연합의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 차원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이 유럽연합 이사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 최종 결정은 여전히 이사회,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의회 의석은 그러면 국가별로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독일의 의석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수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요. 독일의 의석수가 이제 99개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이제 72석씩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스페인, 폴란드가 이제 50석씩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그 네. 이유 나라들도 그 조금씩 줄어들면서 의석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일단은 뭐 국가별 의석 분포가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많이 또 의회에 진출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유럽 의회 내에는요, 이 범국가적인 연맹인 정치 그룹들이 일종의 이제 정당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는 7개의 정치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의 기민당이나 프랑스의 대중민주연합, 이탈리아의 자유국민당이 주축이 된 이 중도 우파 세력이 총 736석 중에 265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정치 그룹이고요. 뭐 독일 사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이런 당들이 주축이 된 사회당 그룹이 184석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세력이고요. 뭐 프랑스 공산당이나 독일의 민사당, 그리스 좌파연합, 스웨덴 좌파당 등의 이 좌파 그룹들은 35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 유로화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가 벌어지는데 어떤 정치 그룹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네, 이제 유럽은 현재 뭐 재정 적자 속에서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상당히 크게 표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 통합을 놓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긴축을 반대하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 주로 이제 좌파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긴축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의 진출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얼마나 목소리를 낼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민들의 생각과 이제 정치 지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유럽 의회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유럽연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1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